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정책과 이슈를 짚어보는 정책엔 이슈 지금 시작합니다. 공혈견도 살려내고 아픈 친구들한테 새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반려견 헌혈. 로빈아, 어때? 후배들 응원해줄 수 있겠지? Can't think of a way I'd rather spend my time. I thought I know by now. I thought I know by now. You know I'll only see you 'cause there's no one else I'm thinking of. You know I'll only see you and there's no other I'd rather give my love. 네, 이 주제는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히어로독, 뭐 영어로 말 그대로 영웅개, 영웅 강아지 이쯤 번역이 되겠죠. 이게 아직은 그다지 많지는 않죠. 네, 그렇지만 이제 왜 영웅계냐? 바로 헌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이제 헌혈을 해야 정말 치명적인 경우에 이 수혈이 필요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워낙 이제 반려동물의 시대다. 천만 시대에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픈 반려동물의 혈액 수요가 뭐 수술을 하더라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울의 한 동물병원은 이 헌혈한 강아지를 히어로독 이렇게 영웅계로 임명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장려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죠. 그래서 헌혈 명예의 전당에 발도장 또 이름 새기고 이제 사람도 왜 영화 쿠폰을 준다든지 뭐 선물을 준다든지 헌혈하게 되면 그렇거든요. 예전에 예비군 부대에서는 초코파이하고 뭐 이런 음료수 줬는데. 그럼요. 예. 다 먹었죠. 근데 이제 이 반려견에 맞는 그런 또 선물 줘야 되니까 사료, 구충제 네. 이걸 이제 선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견주에게 주겠죠. 그럼요. 그럼요. 네. 자, 반려견들이 헌혈하는 현장은 어떨까 궁금하실 텐데 함께 보시죠. 지금 어디 가냐고요? 오늘은 처음으로 헌혈을 하러 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떨리죠? 제가 한번 헌혈을 하면 소형견 4마리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대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번에 용기 내서 해보려고요. 잠깐. 저도 집에서 반려견을 한 마리 키웁니다. 수술을 받을 때는 정말 가족처럼 옆에서 지켜보게 되는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갈수록 늘면서 이 혈액 수요, 반려묘도 있잖아요. 그게 요즘 크게 늘고 있다고요? 예, 이제 그 양육 인구가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면서 예를 들어 중대 수술이나 어떤 응급 환자, 그러니까 여기서 환자는 이제 개나 고양이를 얘기합니다만 이런 경우에 그 혈액이 필요한 게 갈수록 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이런 필요한 혈액의 90% 이상을 이 혈액 나눔 동물, 아까 이제 이른바 공혈견이라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말하자면 헌혈을 하는 이러한 견들에 의해서 공급받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반려견의 자발적 헌혈을 확대를 해야 어떤 필요한 그 혈액이 공급이 되고 또 어떤 동물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일종의 동물 복지가 구현된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아까 혈액 나눔 동물 공혈견들의 그 부담도 완화해주는 이런 방안이 된다. 그래서 지금 관련 업계가 이제 여기에 또 많은 운동을 동물병원 이런 데 중심으로 네트워킹 돼서 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도 또 많은 여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예. 특정한 개만 예. 하게 되면 너무 부담이 크니까 그렇습니다. 동물복지 차원에서 사실은 예. 견주들의 어떤 자발적인 협력이 네. 강아지가 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우리가 말을 못 한다 그래서 부담되게 막 뭐 강제로 이렇게
뽑아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그런 부담을 좀 더 많은 헌혈견들로 또 확대를 시킴으로써 좀 더 많은 또 동물 복지가 더 확대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현재의 그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아무 강아지나 이 헌혈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자격 조건이 까다롭다고. 그렇습니다.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왜? 주어진 조건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인데 이 조건을 보시면은 첫 번째로는 연령이 2살에서 한 8살 정도, 또 몸무게가 25kg 이상, 대형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작은 강아지를 헌혈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네요. 나이도 좀 우리로는 이제 청년의 나이죠. 2살에서 한 8살 정도. 8살이면 중년까지는 되겠네요. 뭐 가능합니다. 네. 그다음에 매달 심장 사상충 및 내외부 구충 예방약을 복용한 견, 그다음에 과거 질병이나 전염성 질병을 앓은 이력이 없어야 됩니다. 이 조건을 다 갖춘 경우에 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한국헌혈견협회는 전국 22개 동물병원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또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앞서 조건도 있으면 한국헌혈견협회는 수혈 문의가 이제 쇄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수용은 불구하고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 회원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헌혈견들. 하지만 헌혈견도 갈수록 늘고 협력병원도 좀 늘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헌혈에 참여한 애견인들의 의견과 건의 직접 들어보시죠.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피검사 이런 것들 많은 혜택들을 좀 받을 그럴 수가 있어요. 많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암 때문에 상태가 많이 안 좋았을 때 이제 이별을 생각했었는데 한이의 수혈 덕분에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을 우리랑 좀 더 함께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고, 아픈 친구들에 비해서는 아직도 혈액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그래도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라고 많이 느낍니다. 사람들도요, 헌혈하면 몸에 안 좋다, 이런 오해가 있었어요. 헌혈 꺼리는 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려동물들, 견들도요, 헌혈했다가 이상이 생길까 봐 걱정했었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게 많더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오해가 있고 그 오해를 불식시켜야 되고요. 또 실제로 오히려 헌혈하면 좋은 게 더 많습니다. 수의학계에서는 반려견 헌혈을 하면 빈혈을 유발한다, 또는 혈관 손상이 온다고 하는데 이건 오해라는 점을 분명히 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다. 예, 사람하고 비슷하죠. 헌혈 후에 7일에서 이제 10일 지나면 혈액이 또 회복되고요. 또 헌혈하는 시간은 10분에서 한 20분이니까 뭐 얼마 안 되네요. 별 사람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사람은 훨씬 더 길게 누워 있어야 돼요. 조금 더 네. 이제 헌혈할 때 길게 되죠. 뭐 혈장이나 이런 건 더 길 수도 있고요. 헌혈 전에 검진을 통해서 반려견의 건강 검진, 또 각종 질병이 있는지 여부를 조기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람하고 비슷하죠. 사람도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헌혈증만 주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검사도 다 해주니까. 예. 네. 역시 남을 위해서, 다른 강아지들을 위해서, 개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 헌혈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연말 연시에 특히 좀 많이들 하시죠. 올해의 헌혈왕, 누가 뽑혔나요? 예, 이제 대한적 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지난 3일 날 뽑은 올해의 헌혈왕은 제주도에 사시는 진성협 씨입니다. 제주도 분이네요. 예, 61세이신데요. 이분은 이제 지난 40년간 무려 765차례 라는 정말 놀라운 그 헌혈을 해오셨는데, 이 진 씨는 이제 이렇게 헌혈만이 아니고 93년에 그 나눔 적십자 봉사회의 창립 회원이 되셨는데 그 이후로 해외 봉사, 또 노인 방문 케어, 이런 어떤 봉사 활동도 열심히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진성엽 씨 말고 또 마찬가지로 대한적십자사가 헌혈 유공자 명패로 수혈한 서울
송파구의 김종민 씨라는 분이 있는데 네. 이분은 100회 이상에게 100회 이상 헌혈을 한 분에게 수여되는 이제 헌혈 유공자가 되셨는데 이 헌혈 유공자는 이 100회라는 숫자는 말이죠. 우리가 혈액의 모든 성분을 다 주는 전혈 헌혈이라는 게 있는데 정말 풀로 헌혈하는 이 헌혈을 100회 이상 한 분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 유공자 명패가. 근데 이거를 자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8주 주기로 해서 1년에 5회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52회를 하셨는데 이러기에는 30년 이상의 세월 동안 해오셨다. 이렇게. 네. 아, 영광이기도 하고요. 765회 40년간 하신 분은 저도 고개가 숙여집니다. 헌혈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기부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방법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기부인과 동시에 또 사회 공헌입니다. 헌혈 사은품을 이제 받게 되거든요. 영화 관람권이나 편의점 교환권이나 또는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정정하게 되는데 이걸 기부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격을 쳐서 기부가 됩니다. 그리고 또 본인에게는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물론 뭐 큰 액수는 아닙니다. 그래도요? 큰 액수는 아닙니다. 몇천 원, 만 원에 가까운 정도 되는데 이거 여러 번 하게 되면 이제 더 많은 금액이 쌓이겠죠. 헌혈 기부권으로 지난해 모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모르겠네요. 우리 13억 5천만 원. 대단하네. 적은 금액 아닙니다. 장학사업, 또 취약계층 지원에 또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뿌듯할 수 있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부까지도 가능해집니다. 네. 자, 오늘의 다음 주제에 가겠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매달 이달의 수산물을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좀 드물 텐데 10월에는요. 삼치하고 감성돔, 맛있는 생선이었죠. 11월엔 대구하고 가리비였습니다. 자, 12월은 어떤 수산물이었을까요? 영상 보겠습니다. 포항 구룡포의 한 덕장. 윤기가 흐르는 과메기가 바닷가에 주렁주렁 내걸렸습니다. 과메기가 시원한 해풍을 맞으며 먹음직스럽게 익어갑니다. 과메기는 겨울철 별미로 부담없이 즐길 수 있어 찾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과메기는 찬바람이 부는 요즘부터 제철입니다. 보고 들으신 대로 과메기와 보고가 선정됐습니다. 보고도 겨울이 제철이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해수부가 그 12월 이달의 수산물로 과메기와 함께 보고를 이제 선정을 했는데요. 우선 과메기부터 잠깐 보면 청어나 이제 꽁치를 차가운 바닷바람에 이렇게 얼렸다 녹였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건조를 시켜서 만들잖아요. 네, 저렇게요?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그 감칠맛과 그 식감으로 아주 그 겨울철 별미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이 과메기는 특히 이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가지고 그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뭐 이렇게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이거와 함께 보고는 보통 이제 봄철에 산란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산란기보다는 이 겨울철이 역시 제맛이 난다 그래서 이제 아까 12월 이달에 수산물로 선정이 됐는데 이 감칠맛이 특히 겨울철에 보양식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좀 술 드시는 분들 보면 전날 술 특히 연말에 이제 맞아요. 많은 송년회 뭐 이런 모임도 있을 텐데 술 드시고 다음날 아침 혹은 점심에 정말 해장으로는 가장 으뜸 가는 게 바로 이 보고가 많이 복국이 꼽히는데 술을 안 드신 분들도 그 자체로 이 그 맑은 그 국에 또 다양한 그 국물과 이 복 요리로 많은 그 좋은 그 음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짜장면이야 짬뽕이냐 하는 것처럼 보고도요. 질이야 매운탕이야. 이렇게 하죠.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순신 장군님도 과메기를 즐기셨다고요. 그렇죠. 많이 잡히고 또 맛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 이순신 장군이 조선시대죠. 임진왜란 때 군사들을 하여금 청어를 잡아서 군량을 확보를 한 겁니다. 그만큼 많이 잡혔다라는 이야기겠죠. 비유어로 가난한 선비, 돈 없는 선비 살찌게 하는 생선이다. 그만큼 많이 잡히고 또 맛이 있다. 백성들의 이제 주요 식량이 됐는데요. 포항 정말 산지입니다. 경주 그러니까 일대 비유어가 네. 선비들이 유고 비는 살찔 거니까 선비들을 맞습니다. 살찌게 한다. 그렇습니다. 값싸고 이제 맛이 있고 많이 잡혔다 이런 이야기인데 겨울철 간식 과메기인데
정말 맛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 포항 같은 산지에서 올라온 그 감액이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전국구 안주로 등극을 했는데 하지만 이제 조선시대는 흥했지만 이 청어가 잘 안 잡혀요. 자꾸 없어졌다 나타나 또 돌아왔다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공급량을 맞출 수가 없어서 청어가 아니라 이번에 어종을 바꿨습니다. 꽁치로 과메기를 형태로 만드는 이 꽁치 과메기가 이제는 대체됐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좀 먹어보면 꽁치를 많이 먹었어요. 청어 과메기는 맛이 어떨지 저도 궁금합니다. 제철 수산물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겨울철 수산물을 먹을 때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 노로바이러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이제 식약처가 통계를 낸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그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바로 그 절반이 이 겨울철에 발생하고 있다. 아. 이런 이제 주의보를 내렸는데요. 이 노로바이러스가 감염이 되게 되면 이틀간 잠복기를 거쳐가지고 구토, 설사, 발열, 복통, 근육통 이런 것이 이제 동반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굴 같은 어패류는 특히 85도씨 이상에서 1분 이상은 익혀서 드시는 게 좋다라는 네. 거하고 또 해수에 오염된 어패류는 드시지 않고 특히 요즘 제철인 아까 그 생굴이나 이제 과메기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을 드실 때는 주의가 특히 필요하다. 그리고 기본적인 위생으로서 어떤 환자의 오염된 손, 침, 구토물 이런 게 닿을 수 있는 문손잡이라든지 화장실 변기 이런 것은 알코올로 수시로 소독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 저거 안 지키시면요. 회식하고 나서 수십 명 가족들 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식약처가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겨울철 수산물 집중검사. 어떤 대상이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익히지 않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로바이러스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집중적으로 이제 식약처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정보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드셔서는 안 됩니다. 식약처가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수산물 집중 수거하고 또 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이제 노로바이러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마른 김, 과메기, 황태, 굴, 배달해. 배달회 저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익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또 그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검사 대상 수산물이 690개 그러니까 한 700여 개 됩니다. 맞네요. 그렇습니다. 이 정보를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냐면 부적합한 것으로 검사 결과 판정된 수산물은 판매 금지를 일단 하고 또 해수도 하지만 누리집에 정확하게 정보가 공개됩니다. 그래서 네. 조금 여러분들 이 휴대폰으로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최종 구매를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식약처의 식품안전나라라는 그 사이트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로 휴대폰으로 그냥 여러분들 검색으로 해서 들어가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이버 창에 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냥 뭐 구글이든 뭐 네. 어떤 검색창이든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식품안전나라입니다. 12월에 또 다른 수산물인 보고 이거 정말 주의해서 요리도 하고 자격증 있는 분 아니고 했다가 큰일 납니다. 먹을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당장 11월에도 사고가 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난달 보면 군산에서 이제 조업한 보거를 바로 어선에서 요리를 해서 드신 50대가 고열, 손끝저림, 입마름 등의 증상을 호소해서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그러니까 큰일 그분이 날 뻔한 자격증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보고에는 말이죠. 그 알, 또 난소, 간, 껍질 이런데 저도 사실 보고 껍질 상당히 좋아하는데 여기에 독소가 바로 이름하여 테트로도톡신이라는 저걸 가지고 보톡스를 만드는 거예요. 이 독소가 있는데 이거는 120도에서 1시간을 끓여도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칫하면 아주 치명적인 이런 증상을 가져올 수 있고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는 무엇보다도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조리한 보거인지 이걸 분명히 확인하고 드셔야 된다. 평양을 방문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11월 30일 김정은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군의 전승절 참석을 초청했습니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이 전승절 소련에서부터 생긴 거죠?
네, 이 전승절은 전쟁에서 이긴 날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2차 세계대전입니다. 네. 뭐 2차 세계대전 때 당시 소련이 뭐 수천만 명이 죽어가면서 이 히틀러의 나치군과 싸워서 이겼어요. 이른바 독소 전쟁이죠. 네. 그런데 이때 그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추축국이 세 나라인데 네. 이탈리아, 독일, 일본입니다. 네네. 그런데 항복한 순서가 이탈리아 무솔리니가 제일 먼저 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틀러가 죽었고 그리고 나서 일본이 끝까지 버티다가 네. 이제 항복을 했는데 이때 히틀러가 항복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럽에서의 전승절입니다. 그게 5월 8일이죠. 그게 5월 8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토 국가들은 5월 8일을 전승절로 기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소련은 하루 늦게 자기들이 하루 늦게 5월 9일 날 항복을 받았다고 해서 5월 9일을 전승절로 네. 기념하고 있고 이 무솔리니하고 히틀러가 다 이 항복을 하고 죽었는데도 그때까지 일본은 계속해서 전쟁을 하다가 그렇죠. 8월 15일 날 이제 항복을 해요. 이 원자폭탄 2방 맞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8.15가 전승절인 거죠. 네. 그러자 광복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전승절을 기념하는 건 뭐 각 나라가 다 뭐 기념할 수 있는 건데 네. 내년이 80주년입니다. 네. 1945년에 이겼으니까. 그렇죠. 예, 80주년이니까 뒤에 영자로 떨어지는 날이라서 성대하게 기념한다는 것이고요. 네. 이 전승절에 김정은이를 초청한 게 아니고 네. 김정은과 함께 북한군 부대를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북한군만 오라 그런 거예요. 예. 이제 그래서 이게 지금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이게 그냥 무슨 동맹 관계가 아니라 정말 전쟁을 같이 하고 있는 네. 그런 나라다. 이제 이런 것들을 대내외에 알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계속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토와 우크라이나도 하루 전인 5월 8일을 2차 대전의 전승절로 기념을 하는데 지난해 79주년 이 러시아 전승절에는 벨라루스, 중앙아시아 5개 나라, 쿠바, 기니비사우 등 8개 나라가 참석했어요. 북한은 그때는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이 북한군을 내년 전승절에 오라고 한 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지금 전쟁을 함께 하고 있는 동맹국가라고 하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리고 김정은 입장에서도 저는 이건 보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네. 이렇게 하면 이 러시아의 제1 동맹국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군대까지 파견해서 지금 이제 열병을 같이 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런 장면이 붉은 광장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국군의 날에 우리 군이 직접 미국에 가서 행진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워싱턴 DC를. 예, 미국 군대와. 그런 식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은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네. 뭐 축하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정상들이 갈 수는 있지만 그 지금 김정은이한테 군대를 아예 끌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그렇네요. 푸틴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아주 지금까지 없었던 초유의 어떤 이벤트를 내년도 전승절 날 5월 9일 날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5월 전승 9일 날 간다면 네. 푸틴하고 김정은이 나란히 붉은 광장 연단에 그래서 서서 사연하는 거죠. 예. 러시아군과 북한군의 사열을 받는다. 예, 좀 섬뜩한 장면 아닙니까? 같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1950년 6.25 전쟁을 일으킬 때도 김일성이가 스탈린한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하겠다 하고 허가받고 하잖아요. 2번이나 갔었죠. 예, 그리고 모택동한테도 지원을 약속받고 했잖아요. 네. 그때와 똑같은 이 상황이 다시 재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나는 이 상황이지만 저런 상황이 장소만 바꾸고 무대만 바꿔서 언제 한반도에서 벌어질지도 모른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군이 5월에 가는 거는 확정이 됐고요. 다만 김정은이 그때 갈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앞당겨서 내년 2월에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두 가지 날이 또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김정은이도 이 극적인 효과를 노려서 쇼하는 거를 아주 능사로 하잖아요. 네.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 그 참석을 계기로 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쇼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당시 그 쇼의 상대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일기의 트럼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 2월 달에 뭐 러시아의 기념식이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침공 3주년이 예. 2월 24일이고요. 뭐 그렇게 갈 수는 있지만 그때는 군대를 끌고 가서 뭘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극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의미에서라고 하면 5월 달에 북한군을 끌고 그 모스크바 광장에서 푸틴하고 나란히 서서 러시아군과 북한군을 동시에 사열하는 네. 이 장면이 훨씬 더 김정은의 그 여러 가지 구미에 맞겠네요. 전략이나 취향에 맞을 거예요. 그렇군요. 저는 그래서 2월 달보다는 5월 달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고 또 이게 그 모스크바라고 하는 게 상당히 춥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의 건강 상태 같은 걸 고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2월은 좀 춥겠네요. 예. 그리고 바깥에서 그래도 2시간 이상은 버텨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2월에 무슨 군사 열병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또 지금 러시아의 북한군이 지금 전투에 이미 참전했다는 소식은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네요. 그 전황까지를 좀 살펴보고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날씨 추울 때 이 비대한 사람들 혈압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말씀 들으니까 저도 5월 9일설에 무게가 좀 실립니다. 김정은은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에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변함없이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영토 완전 정복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네요. 예, 그러니까 저 영토 완정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원래 러시아 영토인데 이게 우크라이나가 지금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니 그걸 회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주로 쓰는 말입니다. 네. 러시아가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말을 김정은이가 그대로 써주고 있는 거죠. 아하. 또 그래야 자기들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군과 한편이 돼서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기네 파병의 정당성이 없어지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파병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 러시아를 적극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영토 완정이라는 표현까지 따라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정은은 러시아 영토 분쟁에 대한 직접적 군사 개입은 안 된다고 하면서도 네. 러시아의 대응은 정당한 방위권 행사다. 이게 그러니까요.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러시아의 영토 분쟁이라는 거예요. 이게 국제 전쟁도 아니고 러시아의 내부 문제인데 네. 왜 다른 나라가 시비 거냐?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나토나 미국이나 또는 대한민국이 뭐 무기를 지원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우크라이나를. 네네. 이거 자체가 다 불법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김정은은 벨로우소프 장관을 극진하게 환대했습니다. 벨로우소프 오른쪽에 바로 앉아서 김정은과 마주보고 회담한 크리보루치코 러시아 국방 차관. 이 사람이 단순한 차관이라고 보기에는 위상이 좀 있는 인물이죠? 이게 저 군수 담당, 방산 담당 차관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도 북한에 와서 그 방산과 관련된 그러니까 북한 무기를 러시아로 반입하는 문제를 의논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벨로우소프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러시아가 필요한 게 두 개 같아요.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네. 러시아도 3년 이상 전쟁이 갈 거라고는 예상 못하고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기들의 애초 예상보다도 전쟁이 훨씬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겁니다. 네. 하나는 인력, 군인. 두 번째가 무기죠. 아하. 그래서 지금 북한은 이미 무기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진작부터 지원해 온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이제 마지막에 군 병력까지 파견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기를 지원받을 때 여러 가지 형태로 그 딜이 있었지 않겠어요, 협상이. 아하. 그러니까 당장은 받지만은 우월한 무기 체계를 갖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대신 주겠다든지 네. 그것을 주로 담당했던 이 국방 차관이 지금 함께 와서 그 국방장관과 함께 김정은의 환대를 받고 네. 또 물밑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그 협상을 하고 아마 돌아갔을 겁니다. 크리보루치코 차관은 6월에 혼자 와서 네. 차관인데도 김정은을 단독으로 만났거든요. 그런 예도 참 드물잖아요. 예, 북한에서 절대적인 존재가 수령인데 김정은이는 그러니까 아무나 함부로 만나주질 않고 네. 일단 만나주면 그것이 일종의 인증이 되는 거예요. 네. 이를테면은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서 북한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북한에 갔다 온 사람들 중에 김일성이 직접 만나준 분이다. 이거는 북한에서는 뭐 확실한 공인 인증이죠. 1호 만남이라고 하는 네, 거죠. 또는 김정일이 직접 만나줬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김정일이가 죽고 없지만 김정일 동지가 만나줬던 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도 똑같이 그것을 답습하고 있으니까 김정은이가 만나줬다는 것만으로도 그 러시아 국방 차관의 위상은 그 적어도 북한 내에서는 확고한 그런 것이고 이런 것들을 러시아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번에 국방장관과 차관을 극진히 우대한 것은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노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김정은을 만나기 앞서서 노광철 북한 국방상과도 회담했습니다. 실질적인 얘기가 오갔죠? 예. 그 지금 무기 지원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병력이 12,000명 정도 가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추가 파병 가능성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가 파병 얘기도 아마 함께 했을 겁니다. 물론 뭐 북한 체제이기 때문에 뭐 노광철이 국방상이라고 하더라도 네. 뭐 김정은의 한마디로 모든 게 결정되니까 그렇죠. 그 별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 두 가지 얘기가 심도 깊게 지금 논의가 됐을 거고 특히 이제 무기 지원과 관련해서는 무기만 보내느냐 아니면은 무기에 그 소요되는 소모품 그러니까 포탄도 있고. 포탄이나 예. 총알을 보내느냐 네네. 아니면 무기를 보내는데 그 무기를 최소한 운용할 수 있는 그 이 부속 그 병까지 보내느냐? 그러니까 장비 운용 인력.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정비까지 포함해서 아니면은 이 무기와 별도로 군을 보내느냐? 다양한 수준의 아하. 이 협상들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게 따른 반대급부는 또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심도 깊게 논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벨로우소프는 국방장관이면서도 경제통입니다. 그러니까 대북 유엔 제재를 우회하는데 여러 가지로 관여한 인물이고 국방차관은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 방위산업을 총괄하는 장관급 차관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군이 북한산의 대전차 무기 불세4를 전장에서 파괴하는 정황이 영상으로 공개가 됐어요. 직접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기가 이제 야간 적외선 카메라로 찍은 장면인데 드론에서 이제 이 파괴한다고 해서 지금 저 모습인데 불세포 체계라고 지금 우크라이나의 매체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 영상 이게 우크라이나가 워낙 그 드론 무기가 발달해가지고 다 드론으로 찍어서 저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찍힌 곳 일자는 언젠가요? 이게 이제 하르키우에서 찍힌 건데, 그러니까 원래 우크라이나 땅이었는데 네.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입니다. 이제 이 지역에 이 유럽은 평원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차전이 원래부터 활발하게 전개됐던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대전차 무기가 또 굉장히 많이 배치가 돼 있어요. 네. 이번에 저 드론을 통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영상은 북한이 만든 불세4라고 하는 전차를 파괴하는 대전차 무기 체계가 파괴되고 있는 장면이라고 우크라이나 언론에서 지금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크라이나 3돌격 여단이 파괴했다 이런 주장이에요. 네. 근데 이게 그 대전차 이 대전차 무기인 불세4는 뭐 그냥 바주카포처럼 혼자서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일종의 미사일 체계예요. 요격 아하. 미사일 체계라서 네네. 저렇게 시설물에 이제 응거해서 활동하는 것이거든요. 뭐 레이더도 있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사거리가 10km에서 25km 정도 되니까 안 보이는 곳에 레이더로 확인한 다음에 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것을 파괴했는데 그럼 저게 북한 무기라고 하는 걸 어떻게 확인하냐? 저게 북한 무기는 그 무기 파편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재질이라든지 또는 기호라든지 그리고 그 한글도 발견이 돼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번에 이 영상 공개되기 전에도 불세4라는 대전차 유도 무기가 이미 사용됐다고 하는 정황들이 파편을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됐고 그게 여러 번 보도가 됐는데 이번에 아예 드론으로 저 영상을 딱 찍어서 빼박 증거로 제시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주필 말씀하신 그 증거는 우리 국정원도 지난 7월부터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세의 파편이 계속 수거가 돼 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파편이라고 한 건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것들이 지금 확인이 된 거고, 이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천안함 폭침 때도 결국은 그 어뢰 파편을 우리가 40m 아래 그 해저에서 인양을 함으로써 북한의 북한의 도발이었다는 빼박 증거를 우리가 제시한 것 아닙니까? 그때도 그랬죠. 예.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저게 이미 지난 7월부터 사용되고 있었다고 하면, 북한군이 파병되기 훨씬 전에 북한군의 대전차 유도 무기가 사용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당국은 2023년 연말부터 나왔다고 그래요. 예. 자, 그렇다면 북한이 훨씬 일찍 전장에 사실상 개입했다는 뜻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저 대전차 무기는 그 러시아도 대전차 무기 유도 무기가 있겠지만, 뭐 그것하고 좀 재원이라든지 운영 방식이 다르다면 러시아군이 사용했을 수도 있지만 북한군이 그 기본 요원을 파견해서 할 수도 있어요. 아하. 자, 그렇게 되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그 참전이 훨씬 더 시점이 당겨지는 거죠. 적어도 1년 이상으로. 그럼 이게 당겨지네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지금 러시아와 북한은 자기네가 맺은 군사동맹 조약에 의거해서 한다라고 지금 정당화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부터. 그 이전부터 만약에 저런 식으로 몰래 이걸 했다 그러면 이건 전쟁 범죄에 훨씬 더 재질이 나쁜 것으로 이렇게 인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점에서 이 불세포 파편이 수거되고 그것의 사용 시점이 2023년 말까지로 소급해 간다면 네. 이거는 국제사회에서도 러시아와 북한의 전쟁 범죄에 대한 비판이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좀 다른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소련 붕괴 후에 한 30년간 중단했던 핵실험을 다시 할 수도 있다, 재개할 수도 있다는 러시아 외무차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공식화를 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네, 이게 이제 한 달쯤 전부터 이 협박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거는 이제 미국이나 나토 국가들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나 크루즈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국제 여론이 제기가 되자, 네. 그리고 그걸 또 실제로 공격을 했잖아요. 네네. 이렇게 되자 그것에 대응하는 소련의 대응 수단으로 핵실험과 핵미사일 발사가 거론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제 핵미사일을 직접 쏘지는 못할 거다. 다들 전문가들은 그렇게 봐요. 그렇죠. 이건 완전히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사용은 실제로 안 하더라도 협박은 계속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푸틴의 생각인 것 같고, 네. 그러면은 말폭탄으로 엎어놓는 걸로는 이게 잘 안 되니까 네네. 핵실험이라도 하면은 진짜 할지도 모른다고 그냥 말뿐 서방 아니다. 쪽에서 그렇죠. 그런 얘기. 그래서 핵실험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 핵실험은 1990년대에 그 중단된 이후 30년 동안 러시아에서는 실험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예. 그런데 지금 푸틴이 이제 맞으면 이게 자꾸 쫓기게 되니까 벼랑 끝에서 거의 자폭적 심정으로 핵실험까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위협의 효과가 그러면 핵미사일의 직접 이 사용으로까지 가겠느냐?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협박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책엔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